현업에서 달러 트레이딩 한 그런 경험을 본다면 현재 원화 환율이 1,480원, 혹은 1,400원, 달러엔에 150 이란 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잖아요. 네. 더구나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뭐 적자라든지 외환보유고가 모자란다든지 IMF 때라든지 또는 뭡니까 리만 사태처럼 그런 위기가 와서 현재 환율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억울하게도 달러엔이 150 넘어갔고 위안화가 빚을 거르고 있고 결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이 덩달아서 1,400까지 가고는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지 궁극적으로는 서서히 레벨 다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 또한 FOMC, 중국 상무위원회 주말 동안의 이벤트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준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한 시점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그게 이번 주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는 미국 대선이 가까울수록 불안감이 높다라는 것이 연일 컨센서스인데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도 시장에 오래 있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게 확실한 때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상당히 미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미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현재로 봤어도 도대체 해리스가 되는지 트럼프가 되는지 더구나 우리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 속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금리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거나 바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그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을 감아보더라도 최근 같은 경우에 주가는 상당히 그렇게 좀 버틴다라는 인상이 잘 될 정도로 상당히 내려갈 만하면은 누군가가 밭에서 억지로 버틴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는 중국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확실히 예.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런데 대표님 통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심에서의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44년간 코스피의 월 평균, 즉 11월 달의 통계, 즉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좋았다. 좋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더구나 1년 12달 중에 2.78%로 가장 좋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요는 이제 확률 게임이긴 하거든요. 한 게임 한데 44년 동안에 오른 날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16번은 11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번에 과연 결국 그 이야기죠.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인데 사실은 저는 두 후보의 정책이 점점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초당적인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죠. 트럼프 대놓고 아메리칸 퍼스트고 해리스는 말을 살짝 바꾸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로 가고 있는 쪽인데 아메리칸 퍼스트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돈을 퍼부어야 되고 금리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궁극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구나 달러는 달러대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의 상승이나 달러 강세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해리스가 누군가가 전혀 의외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이긴다라든지가 아니라면 또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수입 진화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아무래도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나. 과거의 통계는 물론 11월 달에 좋았다. 오케이, 파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때까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변수가 좀 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의 또 이면에는 또 사후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선은 11월 달에 주로 있으니까 그게 44년간에 간헐적으로 보더라도 한 10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그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에 따라서 또 통계에 영향을 줬을 거고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확률 게임이지만 반드시 오롯이 올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렇죠. 전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NDF에서 오늘 달러원 시장을 보니까 1,379원, 1.2원 정도 또 재상승하고 있는데 그만큼 달러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대선 끝나면 바로 이제 FOMC인데요. FOMC도 상당 부분 뭐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통계 쇼크를 보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OMC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9월달에 발표된 닷플러스를 보더라도 올해 안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뭐 인하할 것이 분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패드워치라든지 또는 그 금리 선물을 보더라도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떨어뜨린다는 것은 거의 뭐 9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미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95%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가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새롭게 금리를 0.25% 내린다 하여서 새로운 무슨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네. 또는 페드 스테이트먼트에서 혹시라도 문구가 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니까 또 한 번 12월 달에 또 닷플러스 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또 한 번에 뭐 금리 한 번 올린 것으로 9월 달에 닷플러스는 충분히 소임받던 바 소임을 했고 네. 이제 12월 달에 닷플러스까지는 시장은 뭐 사람들 페드 위원들 FOMC 위원들이 입만 쳐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매파 발언 나오면은 좀 주춤했다가 비둘기파 나왔다 그러면 좀 올랐다가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제가 간만에 보니까 96.8%. 그렇죠. 예, 거의 그렇죠. 100%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 FOMC는 뚜껑을 열면 별반 없다. 다만 네. 시기적으로 대선 직후고 뭐 기자가 물어볼 텐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뭐 원론적인 얘기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월 본무대를 앞두고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망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관망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관망 속에서 항상 대세 상승의 트리거들이 발표되거든요. 네. 항상 위기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온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달러 환율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1,400원 넘을 것이다. 그냥 1,400원 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전략을 짜라. 또 가만 보면 쏠려요.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쏠리면 저도 이코노미스트 생활 되게 오래 했지만 예. 불현듯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또 다른 위기와 기회를 양산해 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 큰 트렌드, 그러니까 네.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달러가 이제 변동 환율적으로 바뀐 게 1970년대니까 1970년대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때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그때의 소위 그 정부가 어떤 당이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잘 만들어 보면요, 민주당 시절에는 묘하게도 달러가 올랐고요. 공화당 시절에는 달러가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시 시절이나 아들 부시 시절이나 또는 트럼프 시절이나 할 때는 계속 달러가 떨어진 입장이었고 반대로 오바마 시절이나 클린턴 시절이나 최근에 바이든 시절이나 보면 전부 달러가 상승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간명한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정책은 금리를 인상하고 달러를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인데 네. 자기는 대놓고 달러가 약세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트럼프가 그 재임 시절만 하더라도 그 제롬 파월이 자기 생각과는 달리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리고 달러가 계속 강세니까 그 백악관 회의에서 대놓고 계속 그 파월을 욕하고 심지어 보좌관한테 저 파월을 중도에 그 해임할 수 없겠냐라고 할 정도의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뒷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알란 그리스펜 네. FRB 의장이 네. 그 파월에다가 귀마개 하나 줬다니 선물로 줬다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프닝이 떠들더라도 듣지 마라. 그럴 정도로 그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 판이고 지금의 해리스는 많이 당선된다면 과거에 바이든이나 또는 카터나 클린턴 시절처럼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달러 둘 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인상이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갈 것 같은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현재 달러 강세 유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1,400원 넘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드롱런 길게 본다면 서서히 달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대로 펀더멘털을 본다면 저도 외환 딜러를 꽤 오래 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현업에서 달러 트레이딩 한 그런 경험을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80원 혹은 1,400원 이란 게 또는 달러엔의 150 이란 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뭐 적자라든지 외환보유고가 모자란다든지 뭐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급상에 뭔가 달러가 모자라가지고 달러 환율이 뭐 1,400원, 1,500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IMF 때라든지 또는 뭐 뭡니까 리만 사태처럼 그런 위기가 와서 현재 환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억울하게도 달러 엔이 150 넘어갔고 위안화가 빚을 그리고 있고 결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덩달아서 1,400까지 가고는 있는데 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지 궁극적으로는 서서히 레벨 다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딜링룸에서 예. 워낙 오랜 기간 계셨으니까 지금의 달러엔의 150엔, 달러원의 1,400원은 한국의 기초 체력을 감안해 봤을 때 여간 불편하다, 즉 익숙지 않은 구간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딜링룸에서는 어떤 전략이냐라고 보면 평균 회귀, 즉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근거에 깔려 있고 플레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혹자는 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과 전문가들은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그렇죠. 예. 판이 바뀌었다. 예. 익숙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익숙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딜링룸의 딜러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야말로 참 케바케죠. 그러니까 딜링룸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그 FOMC 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저 사람은 도비시, 저 사람은 호키시 네. 이렇게 되게 성향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딜러들의 경우도 한 사람은 콜돌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한 사람은 풋돌이 네. 쇼토리. 쟤는 yours 파는 거를 좋아하는 애 또는 반대로 얘는 사는 걸 좋아하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는 딜링룸의 헤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우스의 폴리시도 바뀔 것 같은데 딜링룸의 헤드가 영향력이 있군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성향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과거에 이때까지 저는 사실 딜러를 484원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익숙한 환율은 484예요. 484부터 시작했으니까. 고정되었을 때. 예, 네. 오래됐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환율은 좀 현재 환율은 좀 오버했다. 예, 좀 오버하지 않겠나 싶고 딜링룸에 있는 후배들도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예. 달러 환율이 11월 달에도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예. 제가 딜링룸에서 오랜 경험이 있던 대표님한테 여담으로 좀 여쭤봤고요. 자, 금 얘기 좀 해볼까요? 금 얘기는 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 어때요라고 하면 오를 겁니다. 불안한데 오를 겁니다. 이상한데 오를 겁니다. 아니면 예. 계속 오르네요. 오르네 얘기입니다. 예. 오를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식은 필요하면은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금은 물론 가격이란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가격이 균형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면 금이란 게 수요가 있다 그래서 땅을 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요에는 금리도 내려가 시장은 불확실해 어디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요는 몰려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 공급 따라주지 못하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요는 how far 얼마나 갈 거냐가 관건이지 방향을 본다면 더구나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금이야 뭐 이래도 저래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의 부동산과 수요와 공급의 커브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공급은 그렇죠. 약간 스티프닝 돼 있고 수익돼 예. 있고 수요가 상당 부분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을 놓고 예. 봤을 때 예. 주가와 금이 같이 오르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예. 대표적인 위험자산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게 예.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내내 예. 나스닥이 잘못된 거냐 금이 잘못된 거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말해서 그것도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고 네.
금리가 내려가 안전자산 위주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험자산 위주다라고 한쪽으로 쉽게 말해서 몰빵을 가야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경제도 불투명하고 앞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다리 전략이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도 걸치고 근데 나름대로 어떻게 엄밀하게 본다면 저는 예를 들어 금이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금이냐 주식이냐 둘 중에 하나 찍어라 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어차피 금리를 당장에는 몰라도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든가 현재 5% 수준의 금리는 달러가 5% 수준의 금리는 과거 역사로 봐서 뭐 결코 뭐라 그럴까 달갑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어차피 내려갈 거로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럼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더구나 금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실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위험자산 찍어내면 만들 수 있는 주식보다는 차라리 금이 좋지 않겠냐라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 관련돼서는 참 이견과 디베이트, 토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상승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이러고 작가님이 질문 주셨는데 예. 저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왜 올라야 되죠,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라는 게 그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주식이 있는데 1억 주를 발행했다면 그 주가가 100원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뭐 실물 자산이니 위험 자산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실물 자산인데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실물 자산인데 인플레가 되고 경기가 성장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은 트렌드는 같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위로 올라가느냐 오락가락 하면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제 당장 인간은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을 치다기보다는 당장 뭐 일주일도 아니고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왜 내 주식은 어제 샀는데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아무래도 숏 사이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등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뭐 길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주가라는 게 꾸준하게 성장해 왔던 거고요. 그 우리 존니 스님이 맨날 말씀대로 옛날에 삼성전자 과거에 샀다 그러면 뭐 지금 엄청 IMF 전에 삼성전자 샀다 그러면은 지금 몇십 배, 몇백 배 먹지 않겠냐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경제를 반영한 거니까 올라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왜 올라가야 하냐? 그럼 당연한 지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위성은 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산 가격이 늘어나는 것은 통과 의례인데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더 커지냐 낮으냐 그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스피에 대한 실망감은 좀처럼 여타 국가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성장하는데 유독 한국도 성장하지만 예. 코스피의 이런 아웃퍼폼이 열이가 되는 것은 어떤 리스크 요인 때문인가? 첫째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시장이 구조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아주 고담 줄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투자자 구조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가 시장에 널쳐가 유튜브 쳐다보고 혼자서 사고 팔고 리딩방을 만들어가서 하고 이런 데가 그게 드물죠. 드물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라는 게 예를 들어 내 돈을 기관에 맡기고 펀드들이 알아서 투자하도록 만들면 그래도 나름대로 펀드 매니저가 나름대로 자신과 시각을 가지고 물론 등기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길게 볼 텐데 이거는 개인 투자다 보니까 리딩방에서 이거 사세요 이러면서 하고 네. 파세요 팔고 나를 따라하고 와 따라갔다가 물리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소위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과의 대립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과 그러니까 다윗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아마 숏 사이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을 끌어내리는 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올해도 한 2달여 남았는데요.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승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렇죠. 하지만 우려 요인, 주체, 즉 경제 주체의 기관과 개인이 싸움을 하는 듯한 이례적인 현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섹터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이제 11월 달이죠. 네. 오늘부터 11월 달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밸류업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더구나 11월 달이다 보니까 슬슬 이제 배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배당도 그렇고 밸류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금융주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인 금융과 금융주. 배당의 수혜주인 또 금융. 교집합이 있는 둘 다 금융을 보자. 그렇죠. 공통분모가 되니까 금융주가 뭐 괜찮아 보지 않겠냐. 더구나 뭐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뭐 설왕설래이긴 합니다만은 뭐 금융주야 배당을 쫄쫄하게 주니까 그렇죠. 뭐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라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금융도요. 예. 사실 여러 가지 금융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 증권이 있고 은행이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약간 옥과 석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저는 금융주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지주라든지 뭐 기비금융지주라든지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 관련주의 금융지주 쪽에 관심이 많고요. 최근 들어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처럼 금리를 내린다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소위 마진 MFR 그저 펀딩 코스트는 네. 조달 금리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즉각 내려갑니다만 이게 바로 대출 금리로 바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금 금리는 바로 내립니다만 대출 금리는 맞습니다. 천천히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스프레드가 있는 거죠. 스프레드가 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금리를 내리다 할지라도 어떤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은 보장될 것이고 또는 금리를 내리면 정부주 쪽으로도 나름대로 괜찮을 테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금융지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보험 쪽 이렇게보다는 차라리 뭐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금융지주 쪽이 좋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행 중에서도 예. 보험보다도 예. 금융 지주를 보자라는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 보내드리기 전에 예. 뭐 시청자분들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서 여담이 좀 한 번 더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환율 얘기인데요. 예. 일본의 지갑 변동이 있어요. 예. 일본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참 이례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권력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통화 정책의 연속성이 일단 끊겨졌다라고 보는 것이 예. 뭐 대부분 컨센서스고 예. 그럼 이후에 새 판을 짤 거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기존의 기조로 갈 거냐에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예. 엔화의 향방 마지막으로 한번 좀 근데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과거의 그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프레이션 굴레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부채가 GDP의 23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그 소위 재정 적자를 국가 부채로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구조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금리를 올리면은 이미 발행돼 오는 국가 부채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더 재산을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쉽사리 올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을 지금까지 갑자기 바꿔가지고 과거에 일본이 금리 정책을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니케이 지수를 폭락시키게 만든 대실패를 거둔 적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설령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속성이 갑자기 뭐 단절돼서 뭐 패러다임 체인지로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하는 서서히 강세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예. 정치인들은 바뀔지언정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저성장의 굴레 이 펀더멘털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엔화의 확률도 향방도 거기에 일가견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마크로에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